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적어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라고 적어서 딱 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거 보고 막 웃으셨어요. 네가 무슨 농구, 축구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했었고 1년 내내 물리를 단 1시간도 공부 안 했어요. 그러고 한국사를 보러 갔는데 문제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몇 문제를.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준의 물리다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이제 수능이 어느덧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도 법물리를 보는 고3 수험생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9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물리학 1 문제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학을 보다 팀에서 물리학 2를 한번 풀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풀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도 젊은 분들은 수능에 대해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 갈 때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수능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제작진에서 그 허락한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정말 몇 문제 못 풀어서 이렇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은 나네요. 근데 그거 풀어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만큼 못 풉니다. 지금 풀라고 하면. 점수는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입학하기에 가장 학력고사 점수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거였어요. 잘 안 믿기시죠?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인기가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하고 같은 세대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의뢰 물리학과로 가야 되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물리학과가 정말 제일 고득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학력고사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왔던 것은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재밌는 개인사인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때는 그때 학력고사 모든 과목을 다 봤거든요. 한문도 봤었어요. 근데 한문 공부를 고등학교 때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근데 한문 문제를 지금 기억나는데 국어 문제의 일부분에 한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때보다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더 나와갖고 제가 국어 점수가 좀 깎였던 기억은 나요. 참 대단해요, 그죠?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한문은. 그 다음에 아마 안 믿기시겠지만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 영어였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물리도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물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볼 때 1년 내내 한 문제도 안 틀렸어요, 물리학을. 그래서 1년 내내 물리를 단 1시간도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사를 보러 갔는데 문제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몇 문제를. 그래서 1년 내내 단 한 문제도 안 틀렸던 물리 문제를 학력고사에서는 2문제인가 틀렸습니다.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충청북도 출신인데요. 충청북도 이과 수석을 했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플랜카드가 걸렸고요.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역 신문에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충북 문과 수석, 이과 수석을 짤막하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거든요. 신문의 기사에 났던 것도 기억나네요. 있습니다. 네. 왜? 안 믿으시는가 보네? 그리고 대학교 가서 보니까 같은 과 동기들 중에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지금 수험생들에 비하면 편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학원도 없었고요. 보충 수업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야간 자습만 있었는데요. 야간 자습도 고3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편한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잠이 부족하게 잔 적은 없었어요. 그때 매일 한 9시, 10시면 집에 왔고, 집에서는 그냥 잤었어요. 그래서 뭐 잠을 조금 자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독학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원이 그때는 불법화돼 있었어요. 학원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교과서와 참고서만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공부했어야 했어요. 지금 수험생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한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뭐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뭐 운동 같은 거, 농구, 뭐 축구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했었고,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쯤부터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적어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라고 적어서 딱 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거 보고 막 웃으셨어요. 네가 무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랬고요. 고3 때는 좀 꽤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 3점 문제들만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일단 생각한 게 요즘 학생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지 상당히 존경스러웠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보면 아니 이런 문제를 풀고 대학에 와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왜 항상 제가 실망할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면서 풀라고 하면은 다 못 풀 거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경이롭고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3점 문제를 중에 몇 개를 여러분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은 좀 있었어요. 물리학에서 앞에 역학 부분 있잖아요. 역학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문제가 더 변별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계산 과정이 긴 문제들은 주로 역학에 관계된 문제들이 많았고요. 역학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는 보니까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섞어서 개념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역학 이외의 문제, 그리고 조금 계산 과정이 필요한 역학에 관련된 문제, 그렇게 골고루 조금 선택해 봤습니다. 처음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4번이에요. 핵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 가 그리고 나의 반응 전후에 어떤 원자 핵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를 보면 화살표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원자들이 보이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숫자들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질량수라는 것이 물리학에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물리학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물리학에선 중성자와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바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리온의 숫자 자체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리온 숫자의 보존 법칙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바리온의 개수가 다 왼쪽 오른쪽에 같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모두 바리온이고 중성자와 양성자의 숫자를 합한 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죠. 가번에 보면 기억의 빈칸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바리온의 숫자 혹은 질량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화살표의 왼쪽에 다음에 중성자가 있잖아요. 바리온이 1개고요. 오른쪽은 14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92인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엔 중성자가 3개가 있으니까 3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생각하면 우변은 233 더하기 3이니까 236이거든요. 그럼 X가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기억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질량수 X는 235가 돼야죠. 근데 이 문제를 보면 238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니은을 볼까요?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이건 뭐 아마 학생들이 다 아는 거죠. 왼쪽이 수소고요. 수소가 합해져서 오른쪽에 헬륨으로 변하잖아요. 핵융합 반응 맞죠. 그 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처럼 보였어요. 여기 가하고 나에서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여러분이 모두 아는 식 에너지가 얼만큼 나올지는 질량 결손에 비례하죠. 따라서 가에서 나보다 질량 결손이 더 크니까 당연히 나오는 에너지는 E1이 E2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6번 문제인데요. 처음에 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문제를 몇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 문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없어도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강자성체예요. 한편 상자성체와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0이면 자성이 없는 그런 물질이죠. 하지만 상자성하고 반자성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만약 외부 자기장이 위를 가리킨다. 그러면 상자성체는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고요. 반자성을 갖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아무런 자성을 갖고 있지 않죠. 자, 이 문제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조건을 보면 A하고 B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둘 사이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체라면 강자성체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물체가 상자성 혹은 반자성의 경우엔 당연히 힘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A하고 B를 붙여놨는데 아무런 자기력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A하고 B는 둘 모두 다 강자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면 A, B, C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하나씩에 해당하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C가 강자성 물체다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자, 이걸 알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가 A하고 C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석 위에 어떤 물체를 놨는데 그 물체가 자석 위에 뜬다. 초전도체처럼 그런 물체가 바로 반자성체잖아요. 서로 미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A가 강자성이 아니라는 건 아까 알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C가 강자성이라는 걸 알고 A가 C로부터 서로 밀려나는 걸 생각하면 A는 당연히 반자성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남는 게 뭐죠? B는 상자성이 돼야겠네요. 이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의 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그죠?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7번이에요. 7번이 역학에 관계된 문제고요. 제가 이 문제가 꽤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상황은 수평면 위에 자석 B가 아래에 있고 자석 A가 위에 있는데 자석 A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다.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자석 A와 자석 B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하게 돼요.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으면 얘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기억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 앞에서 제가 설명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는 크기 자체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 물체 A가 물체 B 위에 떠 있잖아요. 가만히. 그 이야기는 자석 A에 작용하는 힘이 전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자석 A에는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석 A가 떠 있으려면 자석 B가 자석 A를 위로 밀고 그 힘이 mg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선 3mg가 아니라 mg가 맞죠. 이건 틀렸습니다. 기억은. 좀 재밌죠. 예. 자,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다. 먼저 B에 작용하는 힘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B에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는 중력이죠. 중력은 3mg만큼 아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편 자석 A는 자석 B 위에 떠 있고 자석 A가 자석 B를 향해서 미는 힘이 mg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자석 B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작용하게 돼요. 하나는 중력 3mg고요. 두 번째 힘은 자석 A가 자석 B를 아래로 미는 자기력인데 그 자기력은 mg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다. 이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보통 부르는 힘인 거죠. 자, 다음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 물리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답을 생각할 수 있어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력은 B가 A에 미치는 힘이 아니라 지구가 A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A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위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돼야죠. 그래서 사실 디귿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잘못입니다. 그럼 뒤에 건 어떻게 될까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작용이라고 하면 그 자기력의 반작용은 당연히 B가 A가 아니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사실 성격이 같은 힘일 수밖에 없어요. 작용이 중력이면 반작용도 중력이어야 됩니다. 작용이 자기력이면 반작용도 자기력이 돼야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입니다. 결국 니은만 맞네요. 답은 2번. 자, 다음엔 10번. 10번 문제도 이게 역학에 관계된 문제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번에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역학에 관련된 문제는 계산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역학이 아닌 부분은 계산이 별로 안 나와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역학은 조금 자세하게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지만 역학이 아닌 부분들은 아마도 그 자세하게 이론을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자, 10번은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마찰이 없는 레일 위에 수레 A와 B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그러다가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힘을 측정하는 반대쪽에 고정되어 있는 벽에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를 지금 비교하는 게 기억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충돌 전 A 수레를 생각해 볼게요. 뭐 운동량은 P는 MV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걸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럼 충돌 전에는 물체 A의 질량은 0.5고 속도는 0.4였잖아요. 그래서 0.2네요. 제가 편의상 단위는 따로 적진 않을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그래서 0.2입니다.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또 P는 MV를 생각하면 B는 1.0이 질량이고요. 충돌 직전 속도가 0.4죠. 그래서 0.4가 되네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은 0.2, B의 운동량은 0.4예요. 그럼 A가 B보다 작다. 맞네요. 그죠? 네. 다음에 니은은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다들 배웠을 것 같은데요. 충격량은 뭐랑 같냐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운동량이 A와 B 물체 각각이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계산하면 그럼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A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돼요. 나중 운동량은 질량은 0.5고 속도가 마이너스 0.2죠. 처음 운동량은 질량은 0.5고 속도가 0.4였네요. 그럼 이게 충격량이에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0.5로 묶어낼까요? 그럼 0.6이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3이 되네요. 예, 이게 수레 A에 작용한 충격량입니다. 수레 B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질량은 1이고요. 충돌한 다음엔 속도가 마이너스 0.1이고 충돌 전엔 질량은 1이고 충돌 직전 속도는 0.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1에서 빼면 마이너스 0.5입니다. 결국 크기만을 생각하면 충격량의 크기가 B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A가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다음에 디귿. 여기서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이거인데요. 충격량 자체. 이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하나요? 충격량을 대학교에서는 I라고 적는데요. 충격량이 평균 힘을 FAVG라고 적고 충돌에 관련된 시간을 델타 T로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그냥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A를 생각하면 앞에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0.3이었고요. 걸린 시간이 0.02예요. B의 경우에 충격량은 마이너스 0.5였고요. 걸린 시간은 0.05네요. 그럼 어느 게 더 큰가요? A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그러면 15가 10보다 크기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도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이네요. 그러면 맞는 게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운동량이 어떤 건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 그리고 평균 충격력이 충격량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하고 풀어볼 문제가 12번 문제입니다. 꽤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역학 문제인데요. 수평면 위에 먼저 A라는 물체가 VA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에 있는 B라는 물체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부딪힌 다음엔 어떤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냐면 B가 2D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충돌한 다음에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A가 D라는 위치를 지나는 순간 B가 4D의 위치를 지났다라는 게 꽤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충돌한 다음에 A가
D라는 거리만큼 움직인 거죠. ED에서 D까지 움직인 거니까요. 한편 그 순간 B는 이만큼 거리가 있잖아요. 움직인 거리가 그래서 B가 A보다 2배가 됩니다. 근데 같은 순간에 이 물체가 A는 D에 그리고 B는 4D에라는 위치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충돌 후 A의 속도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V'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도는 간단해요. 똑같은 순간에 봤는데 거리가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B의 속도는 2V'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게 이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질량이잖아요. A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A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변수들을 도입하고요. 가번 상황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먼저 충돌 전을 생각해 보세요. 충돌 전 운동량은 전체 운동량이니까 토탈 PTOT라고 적을게요. 충돌 전 운동량은 질량은 라지 M이라고 적었고요. 물체의 속도를 V라고 여기 주어져 있죠. 이게 되고요. 충돌 후는 어떻게 된가요? 이게 나에 있는 상황이겠네요. 질량 라지 M인 A는 왼쪽으로 V'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라지 M V'입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있죠. 그게 바로 E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B가 오른쪽으로 EV'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이 두 수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히 식을 하나 적을 수 있어요. 충돌 전 운동량이 충돌 후 운동량인 이것과 같다는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아마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을 하나 이렇게 제가 네모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자, 근데 C가 있는데 C가 6D라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이 날아온 B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부딪힌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1 V로 운동했다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B하고 C의 충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충돌 전에는 B는 움직이고 있었고 C는 정지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충돌 전에 B와 C의 운동량의 총합은 그냥 B의 질량인 EM에다가 B가 움직이고 있었던 속도 EV'을 더한 게 B와 C 전체의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충돌 후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두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돼요. 질량은 3M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가 3분의 1 V라는 것도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가. 이게 BC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인 거죠. 그럼 같다는 걸 적어볼까요? 4MV'이 MV네요. 그죠? 그러면 M 없어지고요. 우리가 얻게 되는 게 V'이 4분의 V라는 걸 알게 되네요. 이게 다 됐고요.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라지 M을 구할 수 있죠. 적어볼까요? MV가 오른쪽을 보면 V'으로 묶어내면 4M 빼기 M의 V'이고 V'이 4분의 V죠. 그럼 V는 없어지고요. 양변에 4를 곱할까요? 그럼 얻어지는 게 4M이 4 스몰 m 빼기 라지 M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5M이 4M이니까 라지 M이 5분의 4M이 되네요. 그래서 A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놨었잖아요. 그게 5분의 4M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답이 2번이네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이 다가오면 푹 쉬시고 가능하면 잠도 좀 충분히 자서 수능 당일날 좋은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 법물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의고사 물리 1 문제 몇 문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